위험해요. 지금 당장 피하세요. 대법원 법정. 200명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서 200kg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소녀가 방청석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맨발의 작은 발은 이미 법정 안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당장 끌어내. 혼란이 법정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대법원장의 눈은 소녀의 눈빛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지직. 천장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준은 본능적으로 판사석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판사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박태준이 몸을 일으켰을 때 소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더기 소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대법원장을 노린 자들은 누구인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8년 전 사라진 비밀이 깨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당신의 원하는 모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법정의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kg의 크리스털 덩어리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고 추락하는 순간 세상은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갔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던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졌고 그 아래 판사석에는 30년 경력의 박태준 대법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초 전만 해도 아무도 이 참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하세요. 법정 뒤편에서 어린 소녀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10살 남짓한 아이가 방청석을 박차고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소녀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의 소나기를 빠져나갔습니다. 맨발의 작은 발이 대리석 바닥을 박차고 법정 안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오늘은 100억대 건설 비리 사건의 선고일이었습니다. 200명의 방청객이 빼곡히 들어찬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판사석을 향하고 있었고 검사와 변호인단은 굳은 표정으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펼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법정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범상치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판사님, 지금 당장 판사석 아래로. 소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보안 요원 2명이 소녀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 당장 끌어내. 변호인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치내냐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박태준의 시선은 소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8년 전 실종된 손녀 지우와 겹쳐 보였습니다. 사고로 잃어버린 2살배기 아이, 계곡 물에 휩쓸려가 시신조차 찾지 못한 그 아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안 요원의 손이 소녀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박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판사석 아래 긴급 대피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30년 법관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지직. 천장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샹들리에를 고정하던 장치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허공에 떠 있는 듯 보이다가 곧 중력의 법칙을 따라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콰르르릉. 판사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크리스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석고 가루가 흰 구름처럼 법정을 뒤덮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아우성치며 달려갔습니다. 카메라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서류 뭉치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자 먼지 속에서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판사석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지금쯤 목숨이 없었을 겁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소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침착했습니다. 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어떻게? 하지만 대답을 들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혼란스러운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태준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법정 뒤편 비상구 쪽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검은 복면을 쓴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목표 생존 확인. 계획 실패. 그리고 그들 역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정 붕괴 사건 이후 박태준은 밤마다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8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2017년 5월 14일. 그날도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박태준은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아들 민주는 서울중앙지법에 총망받는 젊은 판사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살배기 손녀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버님, 제주도 법률 세미나 가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언제나 편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가족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가족 여행 겸해서 가자고. 민준이 너도 며칠 쉬어야지. 박태준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들은 너무 일만 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앞좌석에서는 민준과 유진이 최근 판례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뒷좌석에서는 지우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작은 손으로 박태준의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쳤죠. 지우야, 할아버지 안경 벗기면 앞이 안 보여. 안 보여? 두 살배기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박태준은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덧없는 법이었습니다. 여보, 빗방울이 떨어지네. 유진이 앞 유리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날씨 예보에는 없던 비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여도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가자, 유진아. 서두를 것 없어.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유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백미러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여보, 저 뒷차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유진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빗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죠. 신경 쓰지 마. 그냥 급한 사람인가 보지. 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박태준은 뭔가 찢어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검은 SUV가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렸고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들을 잡으려 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유진아!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돌파했고 계곡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지우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태준은 필사적으로 손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충격과 함께 작은 몸이 그의 팔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지우야! 의식을 잃기 직전 박태준이 본 것은 깨진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작은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묶여 있었고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습니까? 박민준 판사님은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즉사하셨고 며느님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녀는요? 실종 상태입니다. 계곡 물에 휩쓸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동안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소방, 민간 수색대까지 총동원됐지만 지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으로 결론이 났고 빈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태주는 빈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중환자실에서 석 달을 보낸 끝에 겨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딸마저 잃은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했어요.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유진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 때마다 지우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박태주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같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유진은 결국 법정 일을 그만두고 사회복지 분야로 옮겼습니다. 박태준과의 만남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박태준은 일에 매달렸습니다.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됐고 마침내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법원장이 됐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강박이라는 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손녀를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할아버지였지만 적어도 세상의 정의만큼은 지키겠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더러운 얼굴, 누더기 옷, 하지만 그 눈빛. 지우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박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법정에서 본 그 소녀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지우가 살아있는 건가? 못내 아쉬운 기대감으로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울역 뒤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오래된 폐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 옥상에는 골판지와 헌천으로 만든 작은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서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돌아왔구나. 60대 후반의 노인이 낡은 코트를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민. 이곳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과묵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어요. 서연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대법원에 갔었니?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며칠 전부터 대법원 건물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리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느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샹들리에가 떨어졌어요. 제가 경고하지 않았으면 판사님이 죽었을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아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건 8년 전이었습니다. 강철민은 그날도 계곡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떠돌던 그였지만 물가를 걷는 것만큼은 좋아했습니다. 그때 물에 떠내려가는 작은 몸뚱이를 발견했죠. 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의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했고 아이는 물을 토해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찾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실종됐고 아이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철민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당국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생명이 있었지. 이 아이로 속죄하는 거야. 그렇게 서연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물에 빠졌던 것, 무서웠던 것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서연이라고 하자. 서쪽 서자의 인연 연자. 서로 인연이 되어 만났으니까. 그렇게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2살배기를 거리에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건물 위험해요. 서연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상가 건물을 가리키며 말이죠. 무슨 소리니? 공기의 흐름이 이상해요.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강철민은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 건물에 균열이 발견됐고 긴급 보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만약 방치했다면 붕괴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연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게. 서연아, 넌 건물의 상태를 느낄 수 있구나. 네. 공기가 흐르는 게 보여요. 아니, 보이는 건 아니고. 느껴져요. 건물이 흔들리면 공기도 같이 흔들려요. 신기한 능력이었습니다. 서연은 건물의 구조적 불안정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균열이 생기면 그 주변의 공기 흐름이 미세하게 변한다는 것을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아이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노숙자로만 알았지만 사실 그는 전직 대통령 경호처 요원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훈련을 받았고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배워야 한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해.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한글을 배웠고 숫자를 배웠고 나중에는 기초적인 건축학 개념까지 익혔습니다. 강철민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할아버지, 법이 뭐예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철민이 읽던 법률 서적을 본 것이었습니다. 법은 세상을 지키는 규칙이란다.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좋은 사람이 보호받게 하는 거지. 그럼 저를 물에서 구해준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니까 법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강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과거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아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능력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화가 많이 났어요. 공기가 뜨거워요. 저 아줌마는 슬퍼요. 공기가 무거워요. 사람의 감정이 주변 공기에 미치는 미세한 영향까지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이 능력은 함부로 남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네, 할아버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죠? 생계는 이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문제를 지적해주고 가끔 받는 사례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서연이 지적한 부분을 확인해보면 정말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현장 감독들은 서연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서연은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법원 건물에서 이상한 파동이 느껴져요. 대법원? 거기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위험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서연은 매일 대법원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훔쳐 입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법정 천장의 샹들리에 고정장치에 미세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이건 자연적인 균열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재판이 있는 날 파동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오늘 무너진다. 서연은 법정에 잠입했고 대법원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복면을 쓴 두 남자가 무전기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8년 동안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상황을 지켜보고. 강철민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법정 붕괴 사건 다음 날 대법원은 비상회의로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대법원 법정 샹들리에 추락,
대법원장 구한 미스터리 소녀 같은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CCTV를 전부 확보했습니까? 박태준이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첩 속 손녀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예, 대법원장님. 하지만 소녀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온 영상은 없습니다. 청소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법정 안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침입 경로는 파악했나? 후문 쪽 청소 용역 직원들 사이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부 옷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박태준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소녀가 법정으로 뛰어들어오는 장면, 자신에게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혼란 속에 사라지는 장면. 확대해봐도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기지 마시오.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하지만 대법원장님, 법정 안전사고는 반드시 수사가. 내가 직접 처리한다고 했소. 박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30년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녀가 떨어뜨린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천이었지만 그 패턴이 눈에 익었습니다.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8년 전 손녀가 입고 있던 분홍색 원피스의 천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져왔던 그 옷의 조각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내가 맞니? 그날 밤 박태준은 경호원 둘만 데리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곳에 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장님 위험합니다. 이런 곳은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시오. 서울역 뒤편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있었고 술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박태준이 한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술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뭐야, 양복 입은 사람이 여기는 왜? 혹시 이 근처에 어린 여자아이 본 적 있습니까? 10살쯤 되고. 아, 그 신기하네. 강철민 영감이 키우는 애 말하는 거야?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태준이 재빨리 지갑을 꺼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그애 진짜 귀신 같아. 우리 사는 건물도 위험하다고 미리 알려줬거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금가 있더라고. 강철민 영감이 8년 전부터 그 애 키우는데 둘이 폐건물 옥상에 살아. 폐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2블록 가면 빨간 딱지 붙은 건물 있어. 거기 옥상. 박태준은 남자에게 돈을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소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폐건물은 금방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밤이었고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경호원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기. 경호원 한 명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골판지로 만든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생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낡은 담요, 플라스틱 그릇, 그리고 책들. 건축 구조에 관한 책, 법률 서적, 한글 교재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군. 박태준은 책들을 넘겨봤습니다. 여백에 또박또박 쓴 한글 연습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였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박태준이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분홍색이 거의 발에서 희끄무레해졌지만 그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지우의 옷이다. 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사고 당일 입었던 그 원피스의 일부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장님,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경호원의 말에 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멈췄고 다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쫓아가! 경호원들이 뛰어내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태주는 천 조각을 꼭 쥐고 옥상에 앉았습니다. 손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그게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주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나 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마. 지금 당장 올 수 있니? 1시간 후 유진이 박태준의 집으로 왔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방문하는 시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두 사람은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어떻게 오래간만에. 유진의 말이 끊겼습니다. 박태준이 천 조각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기억하니?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우가 그날 입었던 옷이지. 어떻게? 아버님, 이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준은 법정 사건부터 어젯밤 일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듣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지우일까요? 지우가 살아있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지우와 똑같았어. 그리고 이 천 조각이 우연일 리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품었던 슬픔,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희미한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찾아요. 그래, 함께 찾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한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감시하시오. 소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40층 펜트하우스에서 한 남자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현. 42살의 이 남자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건 맞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옆에 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기회? 그 거지 애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박재현이 유리창을 쳤습니다. 법정 샹들리의 붕괴 사건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숙부를 제거하고 자신이 대법관 후보로 올라서는 것. 하지만 어디서 나타난 건지도 모르는 소녀 하나가 모든 걸 망쳐놓았습니다. CCTV는 확보했나? 예. 대법원 내부 보안팀에서 빼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재현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지만 소녀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는 샹들리에가 떨어질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불가능해.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지? 박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건설사 인맥을 총동원해서 법원 리모델링 공사 때 샹들리의 고정장치를 조작했습니다. 전문가도 알아채기 힘들게 미세하게 균열을 냈습니다. 재판 당일 진동과 무게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설계했죠.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재현이 펼쳐봤습니다. 8년 전 실종된 박지우? 이게 뭔 소리야? 서울역 근처 노숙자들 사이에 소문이 있습니다. 건물 붕괴를 미리 아는 신기한 아이가 있다고. 강철민이라는 노인이 키우고 있다는데 그 아이가 8년 전 갑자기 나타났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8년 전. 그때는 박민준 판사가 죽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조카딸 박지우가 실종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설마. 박재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4일 교통사고 보고서. 박재현이 직접 조작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박민주는 젊고 정의로운 판사였습니다. 대형 건설 비리 사건을 맡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로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박재현의 이름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형, 이게 정말입니까? 당신이 비리에 연루돼 있었어요?
박민준이 박재현을 찾아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조카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형,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지 알아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나 해.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박민준은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박재현은 절박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드러나면 변호사 자격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사고를 만들어야겠다고. 전문 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 박민준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도록 계획했습니다. 비 오는 날을 골라서 실행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박민준은 현장에서 죽었고 며느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조카 딸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빗길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고 박재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조카 딸 지우의 얼굴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박재현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죄책감도 희미해졌습니다. 오히려 숙부 박태준이 너무 오래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는 게 답답했습니다. 70이 넘었으면 이제 물러날 때도 됐잖아. 박재현은 대법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게 완벽해질 것 같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로 위장해서 숙부를 제거하기로. 100억대 건설 비리 재판 선고일을 노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날 샹들리에가 떨어지면 단순 안전사고로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박지우라면. 박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8년 전 사고의 생존자였습니다. 당시 2살이었으니 기억할 리 없겠지만 그래도 위험했습니다. 혹시 뭔가 기억한다면? 혹시 사고 직전에 뭔가 봤다면? 더 큰 문제는 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숙부가 소녀를 찾아낸다면 8년 전 사고를 재조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질문에 박재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이번엔 실수 없이. 박재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와 강철민 둘 다 제거해. 조용히 흔적 없이.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사고 관련 자료 전부 없애. 견인차 기사, 보험조사원, 그때 관련된 사람들 모두 입마가.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해했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그날 밤 박재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일감이 생겼어. 2명 처리해야 하는데 조용히 할 수 있나? 전화 너머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죠. 돈은 문제 없어. 얼마든지 줄 테니까 깨끗하게 처리해줘. 이번 주 안으로. 알겠습니다. 대상 정보 보내주세요. 박재현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적이고 어두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박태준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이라는 소녀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태준과 유진은 폐건물 근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2사람만 골목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서연과 강철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올까요?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흘 동안 폐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피신한 건 아닐까요? 올 거야. 저기 생활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
급하게 도망간 게 아니라면 돌아올 거야. 박태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해질 무렵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든 노인과 그 옆을 걷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저기요. 유진이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딸이라면 1초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철민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강철민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법원장님, 당신이 강철민이시오? 박태준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두 노인 사이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널 해치려고 온 게 아니야. 유진이 무릎을 꿇고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저는 서연이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저 눈빛, 저 이마의 작은 점, 귀 모양까지 모두 딸 지우와 똑같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걸 기억하니? 박태준이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의 일부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이라고 하셨어요. 강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거라고.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네 사람은 폐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골판지로 만든 작은 집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석양빛이 옥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계곡에서 이 아이를 건졌습니다. 강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준과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더군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을 했고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때 신고했다면 8년을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준은 이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아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손녀를 살렸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태준이 강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대 후반의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손녀를 잃은 슬픔으로, 다른 사람은 세상을 등진 죄책감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지우야.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 안쪽 좀 보여줄래?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소매를 걷자 작은 점 3개가 나타났습니다. 북두칠성처럼 배열된 점들이었습니다. 맞아. 지우 맞아. 유진이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안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렁거렸습니다. 엄마. 서연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박태준도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야. 기억나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편하네요. 박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법관 생활 동안 한 번도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강철민은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건가? 한참을 울던 서연이 강철민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강철민. 서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강철민이 다가오자 서연은 그의 손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강철민도 우리 가족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태준이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우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손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박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법원장이 70이 넘은 노인이 다른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강철민이 황급히 박태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우리 손녀를 살린 은혜를 잊을 수 없소. 우리와 함께 삽시다. 제대로 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와 함께 지내세요. 지우를, 서연이를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강철민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8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내린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 때문에라도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는 묻지 마십시오. 약속하겠소. 박태준이 강철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표 4명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과 여자 1명, 노인 1명, 소녀 1명. 모두 함께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11시 모두 처리하시오. 흔적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남자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권총과 소음기,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옥상에서는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진짜 가족을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네 사람은 옥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철민이 사온 도시락과 김밥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첫 식사였으니까요. 지우야 아니. 서연아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8년 동안 서연이었으니까. 근데 지우라는 이름도 낯설지 않아요. 그럼 우리끼리는 지우라고 부를게. 괜찮지? 네, 엄마. 엄마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유진의 눈가가 또 젖어들었습니다. 박태준도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가자. 지우방도 새로 꾸며주고 학교도 보내야지. 학교요? 저 학교 갈 수 있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 당연하지. 우리 지우는 똑똑하니까 금방 따라갈 거야. 유진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철민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할아버지 강철민도 함께 가시는 거죠? 서연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마. 할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혼자 보내겠니? 정말 다행이다. 저는 할아버지 둘 다 필요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8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벅.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전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유진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이상한데. 강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정전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대법원장님, 아이를 데리고 계단 쪽으로 가십시오. 지금 당장. 강철민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직 경호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태준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기가 살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서연의 특별한 능력이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재빨리 서연과 유진을 박태준 뒤로 밀어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비상계단으로 도망가세요. 당신 혼자 어떻게?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입니다. 강철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8년 동안 숨겨왔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계단문이 열렸습니다. 5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표 발견. 제압하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빨리 가. 강철민의 외침에 박태준이 서연과 유진을 이끌고 반대편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놓치지 마. 2명의 용병이 뒤를 쫓았습니다. 어두운 건물 안은 미로 같았습니다. 박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전파 방해 때문인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이에요. 서연이 앞장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읽어서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 계단은 위험해요. 바닥이 약해져 있어요. 서연의 경고에 박태준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용병들은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저 사람들을 유인할게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서연은 이미 뛰어나갔습니다. 용병 하나가 서연을 쫓아 왼쪽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으악! 용병이 아래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서연이 미리 경고했던 약한 바닥이었습니다. 한 명 처리했어요.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박태준과 유진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옥상에서는 강철민이 혼자서 3명의 용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였지만 몸에 밴 무술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제법인데? 용병 하나가 칼을 꺼냈습니다. 강철민은 피했지만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나이가 문제로군. 강철민은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쉽게 제압했을 텐데 지금은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서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강철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연이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강철민은 용병 한 명의 칼을 빼앗아 다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2명이 쓰러졌지만 리더 용병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꽤 하는군. 하지만 여기까지야. 리더 용병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피했지만 어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강철민이 비틀거렸습니다. 리더 용병이 다시 총구를 겨누는 순간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철수하라. 리더 용병이 무전기로 명령했습니다. 박태준의 비서가 위치 추적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용병들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강철민은 옥상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와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옥상으로 뛰어왔습니다. 강철민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강철민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태준과 유진도 올라왔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버티세요. 박태준이 강철민의 상처를 손수건으로 눌렀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지우를 부탁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강철민의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습니다. 강철민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구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린 것처럼요. 서연의 눈물이 강철민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강철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4사람 모두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유진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 그리고 이제 가족 모두를 노리는 사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박태준과 유진 그리고 서연은 밤새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유진의 무릎에 기대 잠들었다가도 몇 번씩 깨어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깨 관통상과 팔에 자상, 그리고 늑골 골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박태준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수술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볼 수 있어요? 회복실로 옮기고 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강철민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는 못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유진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습격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장님, 어젯밤 일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박태준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연이 손녀라는 사실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용의자들은 전문 청부업자로 보입니다. 현재 추적 중입니다.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경찰이 돌아간 후 박태준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조사 좀 해주시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야겠소. 알겠습니다, 대법원장님. 이틀 후 강철민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찾은 건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셨잖아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강철민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태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강철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강대철입니다. 15년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했습니다. 경호처요? 네. 특수경호팀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로 동료 한 명이 죽었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지방 순방 경호 임무였습니다. 제가 루트 확인을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후배 경호원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게 당신 잘못입니까? 사고였잖습니까?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습니다. 그 후배에게는 갓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제 실수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호처를 떠났습니다. 처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상부에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8년 전까지였군요. 네. 그러다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건 제게도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생명 하나, 이 아이로 대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태준은 강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속죄하셨습니다. 우리 손녀를 살려주셨고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 시각 박태준의 비서실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태준이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재현이라고? 서류에는 박재현과 청부업자들의 연결고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병 리더가 체포되면서 자백한 내용까지. 박재현 변호사가 의뢰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조사하시오. 혹시 8년 전 사고와도 관련이 있는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사설 탐정이 찾아낸 당시 목격자를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검은 차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어요. 저는 경찰한테도 그렇게 말했는데 어쩐지 제 진술이 기록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때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돈을 주면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무서워서 그냥 받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목격자가 사진을 보여주자 박재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박태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8년 전 사고 직전 아들 민준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큰형이 이상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요. 제가 조사 중인 건설 비리 사건에 큰형 이름이 나왔어요.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재현이가 민준이를 죽였구나. 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대법원장님, 8년 전 사고 당시 브레이크 오일 누출이 원인이라고 결론 났지만 당시 정비소 기록을 보면 사고 일주일 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했다는 얘기군. 네. 그리고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견인차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 기사가 증언하기를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대요. 차에서 뭔가를 치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CCTV를 찾았습니다. 8년 전 고속도로 CCTV 아카이브에서 발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흐릿하지만 박재현의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재현아. 그날 저녁 박태준은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박재현은 사무실에서 체포됐습니다. 숙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민준이를 죽였지?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 했지? 박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다 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야. 박재현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간 거였어요. 서연이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재현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법조계를 뒤흔든 폐륜살인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박태준은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조카의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유진과 서연 그리고 퇴원한 강철민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유진의 손을 꼭 잡고 긴장한 표호로 법정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수갑을 찬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2달 전의 당당한 변호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현은 2017년 5월 14일 조카 박민준을 살해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했으며 2025년 11월에는 숙부 박태준 대법원장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또한 증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재현의 변호인단이 일어섰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청부업자의 자백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사 측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8년 전 교통사고 목격자가 출석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검은 SUV가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사고 직후 한 남자가 와서 돈을 주며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목격자가 박재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박재현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8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착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그 장면을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제 양심을 팔아넘긴 날이니까요. 증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증인은 한유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은 사고 당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저희를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요. 남편도 느꼈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게 단순 추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의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갔습니다. 비리를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어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증인, 당시 빗길이었죠? 시야가 좋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고의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똑똑히 봤어요. 그 차가 속도를 높여서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강철민의 차례였습니다. 팔이 아직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증인은 한서연, 즉 박지우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계곡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즉시 구조했고 인공호흡으로 살렸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증인은 지난달 습격 사건에 대해서도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5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우리를 습격했습니다. 명백히 살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철민이 박재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재현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 서연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10살 소녀가 증인석에 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미성년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증인 적격은 인정됩니다.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증인, 대법원 법정에서 샹들리의 붕괴를 어떻게 미리 알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건물의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공기의 흐름으로요. 공기의 흐름이요? 네.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불안정해지면 주변 공기도 흔들려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에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저는 대법원 건물의 샹들리에 고정장치가 조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자연스러운 균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자연적인 균열은 천천히 퍼져요. 근데 그건 한 지점에서 갑자기 약해져 있었어요. 인위적이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판사를 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법정의 구조적 상태를 증인이 분석하게 하겠습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증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눈을 감고 공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천장 왼쪽 코너 작은 균열이 있어요. 아직 위험하지는 않지만 점검이 필요해요. 법정관리인이 급히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천장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금이가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증인의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증인, 지난달 습격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쁜 사람들이 왔어요. 공기가 살기로 가득했어요. 살기요? 사람의 감정도 공기에 영향을 줘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날 밤 습격자들은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연이 박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사람한테서 똑같은 파동이 느껴져요.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 사람이 보낸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청부업자 리더의 증언을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수감 중인 용병 리더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은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4명을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결정타였습니다. 박재현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통화 기록, 돈의 흐름, 그리고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 재판은 이틀 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재현은 살인 미수,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가슴 한편은 아팠습니다. 조카였으니까요. 유진은 서연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철민이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법원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지우야, 고맙다. 서연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태준의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교복을 입고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학교 어땠니? 유진이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먹었어요. 수학시험도 잘 봤고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유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들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은 대학강에 가셨고 강 할아버지는 회사에 계실 거야. 박태준은 재판이 끝난 후 대법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충분히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민간경호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VIP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박태준 가족이 초기 자본을 지원해 주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법률구조센터 갔다 오셨어요? 응.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 유진은 재판 후 개인 법률구조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꿈꾸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우야, 내일 토요일인데 뭐 하고 싶니? 건물 안전 점검 봉사 가고 싶어요. 서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건설 현장이나 오래된 건물을 찾아가 무료로 안전 점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서연이 지적한 부분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견되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우 참 착하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저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뛰어가 안겼습니다. 박태준이 손녀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그래. 우리 지우가 행복하니 할아버지도 행복하구나. 강철민도 곧 돌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강 할아버지, 회사 일은 어떠세요? 좋아. 오늘 새 고객도 계약했단다. 우와, 축하드려요. 네 사람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식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박태준이 흐뭇하게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아니? 무슨 일인데요? 국민안전대상 시상식이야. 우리 지우가 청소년부 대상을 받는다. 정말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법정 붕괴를 막고 여러 건물의 안전 문제를 미리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대단해. 유진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요. 그게 대단한 거란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잖니. 너는 할 수 있는 걸 했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했어. 강철민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태준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이거 보렴. 사진첩에는 어린 시절 지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아빠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할아버지 무릎에 앉은 사진. 이게 제 사진이에요? 그래. 내가 2살 때까지 찍은 사진들이야. 서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여기 있는 남자분이 아빠예요?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서연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야.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괜찮아. 엄마가 많이 얘기해 줄게. 내 아빠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너처럼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야. 저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서연이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박태준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잠 안 주무세요? 지우야, 왜 안 자니? 할아버지가 슬퍼 보여서요. 서연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박태준이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너를 다시 만난 건 기적이야.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아버지. 저는 2번 태어났어요. 처음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2번째는 강 할아버지한테. 이제 다시 가족을 찾았으니까 3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새로운 시작이야. 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상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연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를 살려주신 강철민 할아버지, 저를 찾아주신 박태준 할아버지,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엄마. 모두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건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객석에서 박태준과 유진, 강철민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건축 안전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 능력을 잘 살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법도 공부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태준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이미 충분히 정의로워. 할아버지가 평생 법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진정한 정의는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구하고 도우려는 마음, 그게 진짜 정의란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우리 지우. 네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8년간의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생명 하나 서연이로 대신 지켰소. 이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먼 하늘에 있을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당신이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편히 쉬세요. 서연은 두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 지우야.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고 가족은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들 모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들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 부탁해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원하시는 모든 곳에서 행복만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